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소개받은 이재민이라고 하고요. 지금은 이제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연구실에서 문화정책 연구와 지역학 연구를 함께 겸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이제 지역의 문화 정책이 이제 우리 삶에 바꿀 수 있는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되겠는데요. 오늘 이 학술대회 자체가 굉장히 좀 큰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의 그런 문화 정책 기조가 굉장히 좀 이렇게 정량적인 성과를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올해 3월 달에 발표된 그런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에서는 자유와 연대라는 그런 핵심 가치가 선정되었고, 사실은 그 자유와 연대 그 속에서는 결론은 어쨌든 경제적 성과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문화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런 도구화 했다는 좀 비판을 뭐 수반할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이러한 그 패러다임은 각 지자체가 준비하고 있는 문화 도시 사업에도 지금 그대로 투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학술 기본법이 제정되고 또 현장에서는 문화도시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그런 국정기조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개인적으로는 참 아쉬운 상황인데요. 이 같은 상황에서 어쨌든 우리 오늘 이런 그 학술 대회가 어떻게 보면 그 법 제정이라는 그런 전략적인 의도가 있지 않을까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세종시에서 이제 문화정책 연구를 담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인문학의 가치를 수반하고 있는 이제 지역의 문화 정책이 이제 세종 시민의 삶에서 어떠한 가치가 의미가 있는지 한번 구명하고자 하는 의도로 진행되었고요. 우리의 그런 지역 현장에서 문화 정책이 이런 가치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인문사회 학술 진흥 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그런 인식의 그런 기저가 깔려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5개 정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인문사회 학술 기본법이 이제 인문학의 삶에서 이제 버팀목이 될 수 있을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삶의 현장에서는 다양하게 인문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산업화 이후, 이제 1990년대 이후, 이제 인문학 그런 자기 성찰과 지나친 산업화에 대한 자기 성찰과 자기 반성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이제 현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인간성을 회복하자 그리고 공동체성을 회복하자는 그런 움직임에 따랐고 그래서 지역에 대한 관심도 이제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인문학은 광풍이 불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는 이제 그 민주주의에 기반한 그런 가치가 중시가 되고 그리고 도서관이나 문화센터 그리고 진흥원 이런 생활문화센터 이런 곳에서는 이제 각 인문학을 이제 지역민들을 설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강의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유명한 그런 강사들도 초청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와 교육 현장에서 인문학은 이와는 좀 달리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문 후속 세대들, 그리고 특히 미래 세대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학계에서 계속 관심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연구자들은 이제 안정성을 담보하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문 후속 세대들 같은 경우는 하나의 그런 지원 사업을 받기 위해서는 연구계획서의 경쟁 속에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인문사회학술 기본법은 어떤 가치가 있을지 말씀드리면 인문 정신에 대한 그런 사회적 투자와 그런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문사회학술 기본법의 인문학은 이제 하향식의 방식 또는 맹목적인 모방이나 추격형의 개발은 좀 지양해야 된다는 그런 가치가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인문사회학술 기본법의 제정을 통해서 이제 창조적 성숙을 통한 진정한 진보를 위한 패러다임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인문학 실천의 장으로서 이제 문화정책을 조금 말씀드리면 어,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그런 인문학의 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정책은 이제 그런 인문학을 잘 반영한 현장에서의 그런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은 그 문화의 정의라고 보면 이제 문화예술부터 협의로서의 그런 문화, 그리고 광해로서의 문화, 즉 삶의 방식까지 다양한 그런 문화의 정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이제 정책 대상으로 인식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런 정책 같은 경우는 이제 공공을 위한 그런 문화, 예술, 문화유산, 사회교육 그런 분야에서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화 정책은 이제 문화 연구라는 가치가 담보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문화 연구가 하나의 그런 이론적인 가치를 지향한다면
문화 정책은 실천적인 가치를 지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장에서는 주로 네 가지 정도의 그런 문화 정책 유형으로 좀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런 이제 문화재의 그런 활용과 보존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문화유산 정책이 있고요. 그리고 생활예술가 전문예술인들의 그런 지원 또는 예술 공간 마련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화예술 정책이 있고요. 그리고 시민들이 이제 하나 예술인으로서 나타나게 되는 그런 생활문화 정책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콘텐츠 산업과 같은 그런 문화 산업 정책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화 정책의 목적은 이제 주민 삶의 질을 제고하고 만족도, 행복감을 증진을 하고 지역 공동체를 회복한다는 그런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문화 정책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정량적인 목표하고도 조금 괴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의 국정기조와 그리고 학술진흥법의 제정이라는 그런 전략적 인 그런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하나의 그런 성과를 좀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문화정책 세부 분류 이해를 통해서 연구 사례를 좀 설정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문화정책에서는 저는 세종시의 그런 사례를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주로 네 가지 분야를 좀 선정했었고, 하나는 생활문화, 그리고 문화예술 교육, 그리고 축제, 그리고 콘텐츠 산업에 대한 분야를 선정했었습니다. 생활문화에서는 상생형 문화거리라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좀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문화예술 교육 부분에서는 연민학 아카데미를 좀 말씀드릴 거고, 축제는 이제 세종에서 진행하고 가장 큰 축제인 세종축제, 그리고 콘텐츠 산업에서는 지역 투과 콘텐츠 개발 사업의 그런 지원 사업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생활문화 분야에서의 그런 상생형 문화거리인데요. 다들 이제 문화의 민주화나 그런 문화 민주주의라는 그런 가치가 가치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아실 겁니다. 문화의 민주화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의 그런 예술 향유가 목적이고 어떻게 보면 예술 향유에 대한 불평등 해소라는 그런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의 민주화는 탑다운 방식의 그런 가치이고요. 대표적으로 사실은 가장 잘 구현한 정책이 매주 마지막 주 수요일 있는 문화가 있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가 있는 날에는 이제 CGV나 그런 메가박스 이런 데 한 3, 4천 원 할인이 되고 연극 뭐 20%, 30% 할인이 되고 그리고 이런 것들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좀 오게 하는 그런 것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문화민주주의 같은 경우는 이제 문화의 생산자와 문화의 향유자의 구분이 없는 그래서 문화의 향유자가 문화의 생산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얘기를 하는 가치입니다. 이러한 문화민주주의적 가치를 기반으로 어, 이제 세종시의 상생형 문화거리라는 정책을 좀 진행을 했었고요. 이 정책은 사실 상가공시를 문화공간으로 만드는 그런 정책이 되겠습니다. 상가공시를 문화공간으로 만들면서 예술인에게는 창작 환경을, 그리고 시민에게는 문화향유의 기회 확대를, 그리고 소상공인에게는 상가공실료 대안의 가능성을 좀 도모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생형 문화거리의 그 숨은 뜻은 예술인, 그리고 시민, 소상공인의 상생을 도모한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비어있는 상가 공간에 전시, 체험, 플리마켓 등과 같은 그런 공간형 콘텐츠를 하나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0년부터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세종시에서는 지금까지는 신도시, 행정복합도시 권역 내에서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솔동, 종촌동, 고운동, 보람동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었는데요.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공실미술관, 공공예술 프로젝트, 그리고 예술 체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와 아트 플리마켓 이런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었는데요. 사진으로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솔동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한솔동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공시를 활용해서 이런 전시관을 만들었고요. 이런 전시관을 통해서 시민들에게는 미술 작품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을 했었습니다. 종촌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그런 콘텐츠를 만들었고 이러한 콘텐츠를 조금 연결하는 그런 스탬프 투어까지 진행을 했었습니다. 고운동의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운동 사례도 이제 반짝반짝 고운별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그런 상가공시를 활용해서 이런 전시관을 만들었고요. 이런 전시관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주고 예술인들에게는 예술 창작 환경을 또 제공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요거를 조금 이해시키고자 제가 하나의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보람동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한 2분 정도 되겠습니다. 음. 네, 지금까지 상생형 문화거래를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문화예술 교육을 좀 말씀드릴 텐데요. 문화정책에서 문화예술 교육은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부의 정책과 상관없이 굉장히 좀 어떻게 안정성을 좀 담보할 수 있다고 좀 할 수 있겠는데요. 올해 이제 제2차 문화예술교육 중앙단위에서 계획이 완료되었습니다. 올해의 비전은 이제 누구나 더 가까이, 더 깊게라는 그런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K문화예술교육이라는 비전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 주요한 키워드로는 이제 수요자 선택형, 뭐 생활 밀착형, 뭐 디지털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세종시에서도 이제 제2차 문화예술교육 기본 계획을 이를 반영해서 조금 세웠습니다. 세종시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제1차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서 문화예술 교육 기본 계획을 통해서 생태계가 마련되었다면 세종시는 아직 세종 그 문화예술 교육 생태계가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생태계를 먼저 만드는 것을 좀 비전으로 좀 제안을 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 세종시 문화예술 교육의 시그니처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어, 여민락 아카데미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문화예술 교육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문화예술 전문 아카데미이고요. 그리고 대중성, 전문성을 겸비한 강사를 초청하고 강사를 초청한 정기 강좌에서부터 찾아가는 여민락 아카데미 등 그런 다양한 형태의 그런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2020년 유료화를 통해서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마련을 했었고요. 그래서 한 10회 정도의 그런 강좌 수, 그리고 한 60회, 70회 정도의 운영 횟수, 약 많을 때는 6천 명, 그리고 2020년에는 코로나 상황이 벌어져서 많은 수가 참여하지 못했지만 지금까지 앞으로도 여민락 아카데미에 대한 프로그램은 강화된 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세종 축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축제가 가지는 그런 지역에서 의미는 지역 공동체의 결속과 지역 이미지 강화, 그리고 뭐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발전의 수단으로서 자리매김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세종시가 2012년 도시 출범 이후에 이제 2013년부터 세종 축제를 개최를 했습니다. 10월 1일부터 10월 9일까지 뭐 축제를 개최하고 있고요.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참여형 축제입니다. 지금은 이제 세종시의 그 상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를 좀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작년 축제의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
네 번째는 이제 콘텐츠 산업 분야에서 그런 지역 특화 콘텐츠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 소재를 활용한 그런 지역 특화 콘텐츠를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당초 원래 지역 콘텐츠 산업 거점 기관이 원래 세종시 문화재단이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도에 세종 테크노파크로 이관이 되었고, 이제 세종 테크노파크로 이관이 되면서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고 있는 지역 특화 소재인 전통, 역사, 문화, 인물, 산업 등을 포함하는 그런 국내외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우수한 콘텐츠를 개발하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1년부터 진행이 되고 있고, 현재까지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2021년도에는 이제 온라인에서 만나는 그런 세종 지역 문화 콘텐츠를 개발을 했고, 2022년도에는 쇼폼 애니메이션, 그리고 지역 캐릭터를 개발했습니다. 좀 보시면, 뭐, 하이코드라는 업체에서 이제 온라인에서 만나는 세종 지역 문화 콘텐츠를 개발했었는데요. 세종시가 어쨌든 스마트 시티 국가 시범 도시로 지정이 되면서 여러 가지 그런 이와 관련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제 하나의 그런 메타버스 시스템으로 옮겨서 하나의 코딩 프로그램을 만들었었고요. 그리고 세종시 조치원 지역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첫 복숭아가 재배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일제강점기 1910년대에 재배가 시작되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좀 알리고자 하나의 그런 코딩 프로그램으로, 교육 프로그램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카프라는 업체에서 하나의 그런 지역 특화 콘텐츠를 만들었는데요. 1분 30초짜리 영상이 되겠습니다. 미르시티라는 그런 가상의 세계관을 설정을 하고 이제 세종시와 관련한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담아낸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세종시의 그런 정부 청사를 배경으로 한 쇼폼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자원의 그런 생태적인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하나의 캐릭터가 개발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셨고요. 그리고 제이레듀스 같은 경우는 당초 세종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영기군 지역의 그런 입향조인 임난수 장군을 활용을 해서 캐릭터를 개발하고 웹툰북을 제작하는 그런 콘텐츠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화 정책들이 우리 삼도에서 가지는 가치와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분석을 좀 했습니다. 첫 번째 되겠습니다. 지역 콘텐츠 구현을 위해서 문화적 소재의 발굴과 개발이라고 하나를 만들어 봤습니다. 지역 문화 콘텐츠가 그런 범주가 확대되고 있는, 즉, 콘텐츠가 디지털 산업에서 이제 많은 일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역의 특수성을 담보한 콘텐츠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어떤 지역 정체성 구현을 위해서 이제 하나의 브랜딩으로서의 그런 가능성을 나타낼 수 있겠고요. 이러한 것들이 나아가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직까지 그 세종시의 콘텐츠는 개발되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잠깐의 지금 시행착오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의 그런 장기적인 방안이 마련된다면 그 하나의 그런 동력으로서 성장 동력으로서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요즘 뭐 많이 회자되고 있는 지역 소멸의 대안으로서의 그런 하나의 가능성 또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고 지역 문화적 소재의 발굴과 정체성을 공고화할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종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활용한 콘텐츠를 통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발굴이 되고요. 이러한 것들, 즉 최근에 요즘 많이 주목받고 있는 IP까지 획득을 한다면 더욱더 제도로서 하나의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세종축제 같은 경우는 사실 세종시라는 그 자체가 지명이 세종대왕의 묘호를 따온 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동네, 학교, 도로, 군량 등에는 한글 이름을 좀 쓰고 있는데요. 지금 세종시에서도 한글 사랑도시라는 그런 하나의 정체성을 구현하고자 여러 가지 노력을 좀 하고 있고, 이러한 정체성 구현을 위한 시민의식 확대를 위해서 세종축제는 그 역할을 하고 거기에서의 가치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문화예술 생태계 기반 구축을 위한 단초를 마련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종시의 문화예술 생태계는 아직 미약합니다. 하지만
예민라 아카데미와 같은 그런 문화 정책을 통해서 그런 생태계는 계속해서 구축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시민들에게는 이제 이러한 프로그램이 문화예술 교육 기반 확대를 통한 삶의 질 제고로서 이어지고 생활예술가로서의 그런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가들, 즉 매개자들은 이제 예술 창작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동력을 좀 얻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지역 예술가들 같은 경우는 창작 환경이 썩 양호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창작할 수 있는 환경들을 제공할 수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하나의 체계가 구축이 된다면 사회의 질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기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상가 공실률의 대안으로서 가능성이 되겠습니다. 세종시에 오신 분들은 다들 아실 테지만 상가 공실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대규모 중대형 같은 경우는 뭐 21.7%, 소규모 같은 경우는 10.9%, 전국 거의 최상위의 그런 상가 공실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상승형 문화거리 이후에 이제 그런 상가들의 공시수가 실제로 감소가 됐습니다. 카드 매출 실적이 제고가 되었고요. 사실은 이러한 그 상승형 문화거리가 상가 공실률이 회복하는데 반드시 뭐 그런 상관관계는 아직 이렇게 밝히지 못했습니다만 하나의 그런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된다면 상가 공실률도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세종시의 문화정책이 세 가지의 그런 사례들을 제가 연구 결과로 좀 제안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 연구의 결론은 이제 세종시의 문화정책을 통해서 지역 공동체 의식이 만들어지고 활성화되고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지역을 구성하는 그런 주체 시민과 예술가들의 삶의 질이 제고되고 그런 지역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욱이 이주민이 80% 이상 차지하는 세종시의 경우는 그 의미가 또 남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문화적 정체성의 확보가 되겠습니다. 세종시는 2012년 출범 이후에 물리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많이 몰두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화적 정체성을 확보하는 데 구심점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문화적 정체성 확보를 통해서 2030년 예정된 도시의 완전한 완성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자족기능 강화가 되겠습니다. 아직 세종시는 상가공실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도시의 자족성 확보를 위한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재민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들 아시지만, 네, 올해로서 세종시가 출범 10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기군일 때 12만 인구가 이제 오늘 제가 계산해보니까 8,554명만 이주를 해 오시면 40만 명이 되는 귀염을 통하고요. 그리고 또 예산도 뭐 전에 연기군일 때는 한 5천억 단위였는데 지금 1조 9천억의 예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중앙행정기관이 한 47개, 또 국책연구기관 16개 이렇게 오면서 세종시 평균 연령이 38세이고요. 전국의 지금 출산율 때문에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유일하게 또 이렇게 출산율이 1.28명으로 출산율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게 세종시거든요. 저는 세종시의 정주 여건이라든지 또 시민들의 문화적 도시의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가치를 문화로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 이재민 박사님이 열심히 이렇게 노력하고 계시는 것들이 흔적이 이렇게 배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발표하셔서 수고하셨고요.